자, 여러분, 오늘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교재 71페이지 하단이죠. 자, 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천천히 준비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뭐 있었어요? 혹시 주창부요? 다른 분들은 다 나왔어요? 그냥 그런가 봐요. 자, 그럼 71페이지 교재 준비되시면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습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했었죠. 영업 목적이면서 구체적인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은 유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게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다면 반대급부적으로 비용도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뭐냐 이거죠. 그 비용. 그래서 이거를 좀 막말로 얘기하면 격 없게 얘기하면 갈아 넣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버는데 그거를 갈아 넣은 거지. 왜냐하면 영원히 쓸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써갖고 돈을 버는 거니까 조금씩 얘는 보이지 않지만 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리고 있으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갈린 부분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손실이니까.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71페이지 교재 하단을 볼게요. 자, 유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그 가치가 소멸되어 기업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죠? 영원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유한하다. 따라서 기업은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이 내용연수라는 건 어제 기대수명이라고 했죠. 기대수명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데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감가상각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계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 그러면 교재 뒷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알아볼 건데요. 자, 7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저쪽에 보시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영업에 쓰니까 갈려가지고 이게 감가상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업에 쓰는 거야 감가상각 한다는 얘기죠? 안 쓰는 건 뭐래? 첫 줄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그래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업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투자자산이라든가, 투자는 영업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가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정리해보면 여러분, 투자자산은 영업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돈 벌 거야? 그죠? 그래서 아직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재고 자산은 어때요? 왜 안 할까요? 재고는 이거는 판매 목적이긴 한데 왜 안 하냐? 당연한 이유인데 이유가 뭐겠어요? 유동 자산이죠. 유동인데 이 뭐하러 해? 어차피 1년 안쪽으로 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재고 자산까지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토지 체크해 주셔야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토지. 토지 왜 안 할까요? 땅은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그래서 달린다 그랬죠? 유한하다 그랬죠? 사용기간이. 토지 유한해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영원하죠. 토지의 사용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여기 밑에 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잠깐 정리한 대상자산은 방금 얘기했듯이 영업에 사용할 목적, 유형 자산이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제외되는 게. 거기에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이 두 가지는 제외합니다. 감가상각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3요소라고 불러요. 3요소. 자, 거기에는 세 가지. 취득 원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내용 연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 가액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들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취득 원가는 여러분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형자산 시가 공정가액 더하기 취득시 부대비용입니다. 자, 그렇게 될 거고, 내용연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지난번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기대 수명이라고 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는 그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예상되는 기간 혹은 뭐 내부 연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한편 잔존가액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잔존이란 말. 남아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뜻인데 내용연수는 여러분 기대수명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예측할 수 있어요? 기대수명이라는 걸? 알 수 없죠? 그러면 그 기대수명에 도달했을 때 자산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그걸 잔존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잔존가액이라는 것은 내용연수에 도달했을 때 내용연수에 도달했을 때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만약에 잔존가액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감가상각 해버리면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자산 가치가 0이 돼버리겠죠. 근데 자산 가치가 0이 되면 안 되는 게 내용연수는 끝났지만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부에서는 자산이 없는데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잔존가액이라는 걸 고려해야 합리적인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방법이에요, 방법. 왜냐면 공식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방법은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 추가로 더 설명을 할게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는 정액법이라는 방법, 정률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감가상각은 1년에 몇 번 할까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할까요? 12번? 6번? 4번? 몇 번 할까요? 오늘 내 마음이 그래 좀 그럼 하면 될까요? 감가상각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언제 하냐? 연말에, 기말에 하는 거. 알았죠? 그거 잠깐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메모 좀 할게요. 감가상각 언제 합니까? 연일에, 기말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연도 중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만약 2024년도에 5월에 자산을 취득했어. 5월 뭐 1일인지 5월 20일인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5월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1월 1일 날 산 거하고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사용기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5월 달에 산 애는 여러분 1년을 남은 게 사용한 기간이 몇 개월일까요? 봐봐요. 5, 6, 7, 8, 9, 10, 11, 12 8달이죠? 8개월. 그러니까 이때는 8개월치만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연 중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는 월할 생각을 해야 돼요. 월할 생각. 연일에 기말에 실시하는데 월할로 생각합니다. 월할로 생각하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사긴 샀는데 얘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쟁여놓고 있는 거지. 내가 샀어. 근데 저기 작아놓고 안 쓰고 있어요. 그럼 걔도 감가상각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사용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했기 때문에 상각을 하는 건데 안 썼는데 뭐 그럼 돈 버는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부터 생각합니까? 사용 뭐라 그래야 돼? 정지하고 이걸 좀 이쁘게 풀어내서 뭐라고 쓰는지 잠깐 책을 잠깐 볼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한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쓰는 것들은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공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정액법이라는 공식은요.
무슨 말이야? 금액이 항시 똑같다라는 뜻이야. 금액이 항시 똑같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딱 한 번만 구하면 끝까지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끝까지.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눠준다.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차 뽑았는데 올 초에 차를 샀는데 걔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예요. 3천만 원짜리. 근데 나는 얘를 10년 산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계산하면 1년에 얼마씩 300만 원씩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정률법은 금액은 매번 달라지지만 비율이 같다는 뜻입니다. 비율이. 항상 감가상각하는 비율이 같다는 얘기인데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유계 이것을 곱하기 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정률. 그러니까 이 정률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뭐 20%, 30% 정해놓고 똑같은 비율로서 곱해 나가는 건데,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뺀다고 돼 있죠. 누계가 무슨 뜻일까요? 누계. 누적 합계액. 얘가 있으면 얹어지고. 이게 뭐야? 아파트죠?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은 좀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해가 갈수록 이게 쌓이니까 총 감가상각비는 줄어들고. 왜? 이거는 안 변하잖아. 근데 이것도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총 감가상각비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정액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이건데요. 회계 처리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가상각한 것만큼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감가상각비 땡땡.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자산이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건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분계는 맞는데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가 돼서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원가가 뭐야?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건물을 샀을 때 건물이라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야, 건물이 없어졌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계는 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분계하면 안 돼요. 직접 생각한다고 해서 직접법은 인정되지 않고 간접 생각하는 간접법만 인정해요. 뭐야? 돌려가게 한다고. 맞죠? 직접 가면은 안 되고 간접법만 인정하는데 분계가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자산의 감소라고 해야 되는데 직접 안 가. 직접 가면은 제가 변하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무계액이라는 간접 계정가액을 사용합니다. 감가상각 무계액이라는 간접 계정가액을 쓴다는 거죠.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로 처리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위의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보면 재무상태표 지난번에 책에서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 거죠. 건물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게 그 밑에 감가상각 무계획이라고 써갖고 밑에 달리는 거죠. 야, 원래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어치 이제 감가상각 했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가치가 얼마 남았던 뜻이니? 8천 남았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거 빼기 이거 했고 8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장부금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부금액은 못 빼기보다 취득원가 빼기 감누다. 그죠? 가까운 무게액 이거 말하시기 싫으면 감누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정액법 계산과 정률법 계산을 알아보려고 해요. 정액법 계산과 정률법 계산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가 있어요. 차가. 그래서 2000X1년 1월 1일 취득한 차량 운반부가 있습니다.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 4,500만 원. 근데 이거를 이날에 감가상각을 하려고 해요. 내용 연수는 5년에 잔존가액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회사에서 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 업무용 차량. 그러면은 그냥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나 이런 거. 그랬을 때 경비 비용을 인정받아서 소득세 계산할 때 법인세 계산할 때 까주냐고. 그랬을 때 그 지금 과거에는 업무용 차량이라 그러면 그냥 금액의 한도 없이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 차량이라고 하는데 차가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야. 벤틀리 뭔지 아세요? 아무튼 좋은 차예요. 근데 그게
그 법인 소유 차량인데 전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업무하고 상관없이 지가 끄는 차인데 막 비싼 차를 막 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가 돼버렸어요. 그게 얼마냐면 연간 1,500만 원. 감가상각비하고 차량 유지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대신 차를 업무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 겉에다가 왜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네 그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시트지 같은 거. 막 상호 같은 거 차에다 붙이면 진짜 업무용 차량이잖아. 그렇게 하면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업무일지를 써야 돼. 업무일지는 차량 운행 일지를 써야 돼. 운행 일지.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고 주유 얼마 했고 이거를 가계부 쓰듯이 빼곡하게 기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 전에. 근데 귀찮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다 운행 기록부 쓴다는 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차를 사서 잔존가액 없다고 치고 나누기 5 내용연수 5년이라고 해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차량 유지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보험료나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비용을 다 합쳐서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차량 관련 유지비 합쳐서. 알았죠? 그거는 그냥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5년이라고 할 거예요. 잔존가액은 원래 없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고 계산을 한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한 번만 구하는, 두 번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 네 번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정의법이니까. 감가상각비는 이거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이죠. 잔존가.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누기 5니까 800만 원이 나오고, 공개는 또 맨날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20X1년 12월 30일 날 간접법 돌려가기 하라고 했어요. 감가상각비 800,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되죠. 20X2년도 똑같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게 X3년까지만 해보려고. 20X3년도 말에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무게겠죠. 그럼 여기까지 감가상각 하고 나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 차량 운반 부분 4,500에 샀어요. 근데 지금 감가상각 3번 해갖고 얼마 쌓였어요? 800 해갖고 얼마 쌓였어요? 83에 24죠? 2,400 쌓였을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쌓였어. 감가상각 무게 2,400 이렇게 되죠. 그럼 진짜로 남은 거 얼마 남았다고? 이거에서 이거 빼갖고 2,100 남았다고. 그 2,100은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약간 살짝 꽈갖고 정률법으로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X1년
2021년 7월 1일 날 이번에는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기계장치는 4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정률은 25%라고 하고요. 25%.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요. 정률 25%. 역시 세 번만 구해줘요. 세 번만. 근데 얘는 정액법처럼 한 번만 구하면 안 되고 계속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한번 구해볼게요. 2000X1년 말. 자,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무게에게 정률을 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취득원가 4억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이미 감가상각을 해갖고 쌓여있는 금액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가 쌓여있어요 지금? 지금 나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쌓인 게 있다 없다? 눈이 안 하는데 무슨 눈이 있어? 없는데 맨바닥에 있어서 0으로 시작합니다. 항상 시작은 0으로 시작합니다. 쌓인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프로다? 25%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거. 몇 월에 취득했어요? 7월에 취득했으니까. 이번 연도에 몇 달 쌓여있어요? 몇 달?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죠? 6달 쌓여있어요. 6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2달 중에 6개월치 계산해야지. 알았어요? 왜 12를 나누는지? 1년이 12달입니다. 근데 그 중에 6개월 썼습니다. 내가 진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하니까 아예 대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오나? 4억에 25% 1억이네. 나누기 5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해주죠. 감가상각비 대변은 감가상각 무게 돌려가기.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구해야지. X 2년도 여기 밑에 감가상각이 얼마나?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4억에 얼마 쌓여있어요 여러분? 5천 쌓여있죠? 빼기 5천 곱하기 25%. 여기도 12분의 6 해요? 이거 1년 썼잖아. 그러니까 12분의 6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 3억 5천에 25% 8,750만 원이 나오죠. 원래 여러분 X1년도가 1년 감가상각했다 그러면 총 1억이 나왔어요 정상이. 그잖아요. 6개월치만 했으니까. 근데
지금 1년 치에서 8,750 된 거지. 자, 아무튼 X 3년도까지 가볼게요. 자, 그럼 이때 분개를 안 했네요. 분개해야지. 감가 삼각비 8,750 감가상각 무게 자산의 감소 8,750 X3 감가상각비는 자 4억 원에서 얼마 쌓여 있다는 거야? 1억 3,750인가요? 1억 3,750 곱하기 25%.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65) 625 000 나오죠? 65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요 제가 그래프로 표시하면 정액법은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기간 감가상각비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오, 뒤에 이렇게 똑같지? 그죠? 항상 똑같죠? 정액법? 그래서 얘를 좀 유식한 말로 직선법을 안 꼬였잖아. 구부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 직선법 이거죠. 그런데 정률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줄어요, 자꾸. 그래서 물론 여기는 1억이 원래 정상이었는데 반만 해도 그래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된다? 초반에 많이 갈수록 줄어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초반에 많이 발생하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가속상각법이라고도 부르고 체감잔액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러분 둘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감가상각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차이는 없어요. 총액으로 비교했을 때. 근데 속도를 비교해보면 정률이 초반에 빠르다는 게 있죠. 초반에 빠르고 뒤로 갈수록 느려지고 그러면 어제 얘기했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자는 여러분 잠깐 쓰고 내가 이거 칠라 그래 안 쓸라 그래 처분할라 그래 그럼 뭘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률보다 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부가 이 부분이 보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앞에 초반부만. 얘도 재무상태표 안 그리면 좀 서운하니까 얘도 재무상태표 하나 그려놓고 유형전 처분으로 봐봐야 되겠습니다. 넌 돈이 기계장치 처음에 얼마였어? 그랬구나. 얼마 쌓여있어? 그랬더니
이쁘게 봐야 되네요. 5천, 8천, 아니지. 5천, 그 다음에 8,750. 얘를 두 개 안 했네? 자꾸 두 개를 빼먹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계. 재무상태표. 기계장 시 사업. 감가상각 무계획은 그러면 5천에 8,750에 6,562만 9천원 203 125 000 그래서 빼면 196 875 000 장부가액이 됩니다. 설명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유형자산 사용을 하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산의 사용 증거가 감가상각 무계획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 흔적.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처분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걸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처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산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가 처분한다 그랬을 때 비자발적 처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의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비자발적 처분인 경우는 이 경우는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된 경우죠. 사고 같은 걸 정하는 거죠. 사고. 재해나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처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재해 손실로 처리해 줍니다. 재해 손실.
하고 여러분 저기 그 불나서 차에 많이 불났어요. 내 차 날라갔다. 그럼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죠? 그럼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그때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보험금 수령 시점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밑에 게 더 일반적인데 자발적인 처분인 경우에요. 자발적 처분인 경우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처분 금액이 만약에 더 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건물 취득원가가 1억 감가상각 무계액이 4천만 원. 근데 이것을 5,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헐, 망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6,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6,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 6,50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하냐? 건물은 대변으로 가는데, 그럼 나 건물 살 때 뭐라고 분계했어요? 이렇게 분계했겠죠? 이거 맞죠? 감가상각할 때 뭐라고 분계했어요? 감가상각비 얼마 감가상각 무게 얼마 이렇게 분계했겠죠? 그랬던 자산을 지금 처분하는 거죠. 그럼 건물이 대변에 갑니다. 1억 원짜리 건물. 그런데 건물은 가는데 얘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 혼자 가면은 돼, 안 돼? 왜? 여태 딸린 식구가 여기 밑에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갈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구가 있어. 그래서 얘도 없애버려. 없어지려면 거꾸로 보내버려요. 없어지죠? 그래서 차변으로 간다. 얘가 차변으로 간다. 그게 4,000. 그러면 1억에서 4천 빼면 6천이죠? 그게 장부가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얼마에 팔았다고? 6,500. 만약에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6,500 써주면 너 500 더 받았구나 이거죠? 어떻게 알아요? 왼쪽은 1억 500이죠? 오른쪽은 1억이죠? 이쪽이 500 모자라니까 수익으로 기록돼. 그걸 유형자산 처분이 500만 원. 자, 반대 경우까지 얘기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처분 금액이 더 작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부가 있어요. 취득원가가 2천만 원. 근데 감가상각 무게액이 1,420만 원. 꽤 많이 탔죠. 자, 이것을 400에 팔았어. 그럼 난 뭐라고 처리할까? 400에 팔았다고. 자, 똑같아요. 똑같아. 차 샀을 때 뭐라고 했겠어? 차변의 차량 운반부였고 2천만 원이었고. 근데 감가상각할 때 나는 감가상각비 땡땡이라고 해놨고 감가상각 무게액도 땡땡이라고 해놨다면 그 차 판다 그랬을 때, 야 이제 차 일로 와. 차량 운반부는 원래 샀던 가격 2천만 원으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갈 때 혼자 가면 안 되지. 여태 뭐 하는 거야? 이거 망가지지. 그럼 그래서 누계획도 같이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누계획도 데리고 가. 얼마인데? 1,420만 원. 그럼 여러분 이거에서 이거 빼봐요. 얼마 나와? 이거에서 이거 빼봐. 580인가요? 아, 580만 원만 받으면 본전인데 덜 받았죠? 그래서 현금이 400이라면 얼마가 손실이냐 이거예요. 봐봐요. 여기 2000인데 여기는 얼마? 1820밖에 안 되죠? 이쪽이 모자란다잖아. 차변. 그래서 여기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시 이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